두 가지 핵심 지표를 말씀드릴 겁니다. 평상시에 투자할 때나 매수할 때 실제로 많이 참고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끝까지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제가 요거를 보여드린 이유가 있어요. 요럴 때 집 사는 게 유리하다 이겁니다. 이것만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 잘 하실 수 있다. 근거는 이런 거지. 지금 당신 때문에 내가 지금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어요. 저 이제 여기서 손 떼겠습니다. 네?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전 이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혼자 튄다. 너도 모르겠니? 나도 모르겠어. 이 은행은 되는데 저 은행은 안 되고 제각각 대출 규제에 실수요자들 한숨을 내쉬고 있다. 2024년 9월 17일이니까 그저께 기사죠. 라이브 지금 2024년 9월 19일이니까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관리를 은행권 자율에 맡기면서 은행들의 대출 정책이 쏟아지고 있다. 시중은행들은 가계대출 급증세를 꺾으면서 동시에 실수요자의 피해는 줄이라는 책임을 떠맡고 그에 따라 강도 높은 대출 정책을 내놨다가 또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소리가 나오면 예외 조항을 급히 후속책으로 내놓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은행마다 예외 규정이 달라서 이걸 직접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데다가 실수요자를 증명하기 위한 복잡한 서류를 요구받으면서 불편이 커지고 있다. 이게 지금 현재 상황이에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께 첫 번째로 지금 현재 기준으로 은행별로 간략하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매매 실수요자분들은 모든 은행에서 무주택자는 일단 받을 수 있습니다. 뭐 크게 문제될 게 없습니다. 무주택자분들은 다만 이제 대출 DSR 2단계 대출 총량 규제 이런 것 때문에 대출 한도가 줄어들어서 그렇지만 대출이 안 나온다 이렇진 않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분들이 이 1주택자들이에요. 자, 1주택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는 뭐냐? 갈아타기죠. KB하고 국민하고 우리은행은 매도 계약서를 첨부해서 처분 조건부면 1주택자한테 주담대를 실행해 줍니다. 무슨 얘기냐면 팔게요. 저 대출 좀 내주세요. 그러면 옛날에는 파실 거죠? 파실 거죠? 언제까지? 3년 안에 팔겠습니다. 아 역시 제가 지금 딱 얼굴 보니까 제 약속을 지켜주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대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파실 거죠? 팔겠습니다. 언제 파실 거예요? 지금 당장 팔겠습니다. 아 그러면 당장 팔아가지고 매도 계약서 갖고 오세요. 이렇게 해야 대출해 주는 거예요. 근데 신한은행은 한술 더. 지금 신한은행이 우등생입니다. 금감원 선생님 밑에 이제 학생들이 많은데 신한은행이 우등생이에요. 신한은행은 어떻게 하냐면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는 날 팔아야 돼요. 그날 팔고 넘어오는 사람들만 담보대출을 해줘요. 딱 맞아야 돼. 그러니까 갈아타기는 대출 안 해주겠다 이거죠. 전세 실수요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복잡해요.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네, 기존급. 네, 무주택자하고 실수요 1주택자 내 집이 있으면 원래 전세대출 안 해준다고 했다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민원을 넣은 거예요. 아니 나 지금 부산으로 발령받았다고요. 부산 발령받았으면 서울에 있는 집 팔아야지 전세대출 내줍니까?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저 지금 발령받았다고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 말이 돼요? 저희 금감원에서 지금 금감원이 나발이거든. 모르겠어요. 금감원 저기 어떻게 하면 돼요? 금감원에 전화하시면 됩니다. 금감원 전화해가지고 막 금감원 혼내는 거야. 그러니까 알았어요. 1주택자 분들이라도 전세대출 해드릴게요. 대신 꼭 실수요 요건이 있어야 돼요. 라고 하면서 그 자료를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발령받았으면 그 발령받은 거 뭐 부임증 이런 거 회사에서 발급해와라 막 이런 거 하고 있는 거죠. 무주택자는 상관없어요. 무주택자는 전세대출 나옵니다. 이거이면서 신규 분양주택이 아니어야 돼요. 신규 분양주택이 이런 겁니다. 이번에 입주하는 아파트가 있어요. 그 입주하는 아파트에 예를 들어서 코크님이 그걸 분양을 받은 거야. 근데 내가 거기 들어가지 못할 것 같아. 전세를 놓으면서 전세금 받은 거랑 내 돈이랑 얼마 합쳐가지고 분양잔금을 치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냥 전세대출 안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둔촌주공이 난리가 난 거예요. 둔촌주공 12월 입주잖아. 둔촌주공 새 전세 놓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지금 멘탈이 지금 다 붕괴된 거죠. 왜냐면 거기 전세가가 기본적으로 막 8, 9억씩 하는데 그렇죠. 물량이 풀려 싸더라도 8, 9억을 다 자기 돈으로 넣고 들어오는 세입자가 임차인이 몇 명이나 되겠냐고요. 그 사람들 다 당연히 전세대출 받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전세대출 안 해준다고 하는 거지 지금. 그리고 임대인 변경이 없어야 돼요. 이거는 이제 투자자들한테는 안 해주겠다. 전세대출 실행일에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에는 전세대출 안 해준다. 그래서 요 조건이 다 맞아야만 전세 실수요자로 인정해서 전세 대출을 해주겠다는 거고요. KB, 신한,
우리 농협 전부 다 요거 안 해줘요. 신규 분양주택 같은 경우에는 또 조금씩 달라요. 또 달라. KB나 뭐 이런 데는 등기가 넘어가는 것까지 확인이 돼야만 대출을 해줄 거야. 그러니까 내가 잔금 다 치르고 등기까지 다 신규 분양주택 등기까지 다 받은 다음에 전세를 놔야만 전세 대출 해줄 거야. 근데 신한은행은 또 잔금만 하면 분양 잔금만 치른 거 영수증만 있으면은 그래도 오케이 알았어. 등기는 안 넘어왔어도 내가 전세 대출 해줄게. 막 요렇게 막 되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현재 9월 19일 현재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대출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셔서 제가 정리를 한 거고요. 이게 바뀔 수 있습니다. 또 지금 계속 바꾸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자세히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 도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이런 생각 가지실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셔서 제가 안 할 수가 없어서 제가 해보겠습니다. 금감원입니다. 금감원. 어떤 기자님이 저 금감원님 예 지금 이거 집값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 저희 금감원은 절대로 이걸 좌고 우면하지 않겠습니다. 절대 그냥 앉아서 쳐다보고만 있지 않겠습니다. 대출을 통해서 집값 안정에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은행들이 금리를 올리니까 금리 올리지 말고요. 대출을 해주시지 마시라니까요. 대출 해주지 말라고요. 자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눈치 보이죠. 눈치 보이지. 이거 금감원님이 형님이 하지 말라는데 어떡하지? 이럴 때는 그냥 해주지 마. 아예 해주지 마. 자 아예 안 해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막 민원이 들끓듯이 일어난 겁니다. 아니 나 지금 발령 받아가지고 나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서울 집 안 팔면은 부산에 전세 대출 안 해준다는 게 지금 당신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내가 집 있다는 이유로 전세 대출 안 해주는 게? 이런 게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아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하나는 저희가 반영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또 저쪽에서 아니 저 결혼해요 저 결혼하는데 저 담보대출 안 해주시면 어떡해요? 제 예비 신랑이 집 가지고 있는 거요? 그거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저 결혼해야 되는데 지금 저출산인데 지금 자꾸 이렇게 방해하실 거예요? 그걸 금감원에 계속 넣어. 또 혼났어요. 금감원에서 또 이렇게 된 거예요. 나는 혼나는 게 일인가? 나는 맨날 욕먹는 게 일인가? 안 되겠네. 자 은행 여러분 은행 왔어. 자 국민은행 네 농협 네, 오늘 이번 주 빨리 오셨네요. 아, 네네, 좀 빨리 왔습니다. 하나, 네, 우리, 네, 신한? 없어. 신한? 문 열고 들어와서 제가 지금 가장 강력하게 대출 규제를 하느라고 늦었습니다. 이렇게 딱 들어온 거야. 신한은행 보고 금감원 이런 거지. 지금 당신 때문에 내가 지금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어요. 아니, 막을 했다고 그렇게 눈치 없이 막으시면 어떡해요? 아, 저 나름대로 알아서 한다고 좀 잘 해본 건데, 이게 아닌가요? 아니, 대출을 실수요자들을 좀 보호를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제가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한테. 아 하면 하면 딱딱 맞아야지. 저 이제 여기서 손 떼겠습니다. 네?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전 이제 모르겠고요. 여러분들 자율에 맡길게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국민들이 불편하면 누구 책임이에요? 네? 이제부터 국민들 불편하면 누구 책임이냐 이거예요. 저희 책임입니다. 다 은행 잘못입니다. 저희 때문에 실수요자분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알아서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누더기가 된 거고요. 이 기조는 당분간 안 바뀔 겁니다. 이 기조가 당분간 안 바뀐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대출을 받으실 때, 대출 실행 계약할 때, 그리고 수시로 계속해서 확인을 하셔야 된다. 은행에. 여기까지 좀 대출과 관련해서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앞으로도 이게 바뀌는 내용이 있으면 제가 중간중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두 가지 변수를 말해볼게요. 첫 번째 변화는 일단 가격이 급등을 한 겁니다. 대출 시장만 얘기를 했지만 이게 알이면 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닭은 뭐냐면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대출 규제 나온 거잖아요. 두 번째는 까다로워진 대출. 이 두 가지가 올 여름 9월로 접어들면서 두 가지가 이제 급격하게 변한 거죠. 대출이 요건도 까다로워졌고요. 시간도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은행별로 다 다르니까. 그리고 비용도 올라갔어요. 금리도 올라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까다로워지고 문턱이 높아진 거죠. 자, 이거 두 가지가 다 뭐냐? 거래를 어렵게 하는 요소들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 그리고 앞으로 당분간은 어떤 일이 펼쳐질까? 제가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제가 오늘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두 가지 핵심 지표를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평상시에 투자할 때나 매입할 때, 매수할 때 실제로 많이 참고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콘텐츠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들 의사결정 하시는데도 도움이 될 거예요. 먼저 첫 번째로는 거래량입니다. 아실에서 가져왔습니다. 출처를 아주 파랗게 밝혔습니다. 올해 들어서의 서울 아파트 매매건, 전세건, 월세건 거래량입니다. 1월, 2월에 겨울에 찬바람 불 때는 3,000건을 못 넘었고요.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기 시작하니까 4,000건을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살짝 뜨거워진다 싶으면서 어떻게 됐어요? 7,000건을 넘었죠. 제가 몇 번 그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서울 아파트의 장기 평균 매매 거래량은 6,000건 정도 되는데요. 이 7,000건 이상인 거는 이미 완연하게 회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과열 얘기가 나온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기준으로 오늘 9월 19일인데 어디까지 마감이 됐냐면 7월 말까지 마감이 됐습니다. 왜냐면 2월 말일까지 계약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7월 달 거래는 8월 말일까지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마감이 끝난 거예요. 8,922건입니다. 7월 달까지 엄청 늘었죠? 근데 여기 보면요. 여기 보십시오. 8월이 5,399건이에요. 너나님 이거 아직 마감 안 된 거 아닌가요? 네, 열흘 남았습니다. 근데 열흘 동안 3,000건 이상이 더 계약 신고가 돼야 7월보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8월은 7월보다 거래량이 줄어들었을 거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겠죠? 그리고 9월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주 가까이 지난 시점에 390건에 불과합니다. 이걸 정리하면 거래량 5,000건을 돌파한 5월부터 본격적으로 상승이 일어났습니다. 눈에 띄게 가격이 올랐어요. 두 번째는 집계 완료된 7월 기준 9,000건에 육박했다. 무려 4년 만에 최고 기록입니다. 2020년 7월 달에 10,000건을 넘은 적이 있거든요. 10,000건 넘고 나서 8,900건은 가장 많은 겁니다. 어마어마한 느낌을 주는 겁니다. 과열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집계 완료까지 2주가량 남은 8월 기준으로 5,399건으로 7월에 비해서 감소 추세에 있고요. 9월은 18일 현재까지 394건. 이전보다 확실히 줄어들었구나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추석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당연히 영향이 있겠죠. 당연히 영향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불장인 시기, 정말로 막 대세상승장 제가 경험했던 대세상승이나 이럴 때는 추석이고 뭐가 없습니다. 근데 확실히 지금 이건 줄어든 게 맞다. 거래량이 줄어드는 결과가 나왔죠. 그 앞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 매수 우위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반드시 챙겨가셔야 되는 내용이 요거고요. 요거를 잘 알면 여러분들이 의사결정하실 때 되게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중요하니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매수 우위 지수라는 거를 2023년 9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최근 1년 동안 쭉 일주일 단위로 다 표시를 해본 겁니다. 요것만 따라오시면 돼요. 제가 여기 색칠을 할 겁니다. 이렇게 세 군데. 2024년 9월 9일, 이거 현재죠? 2024년 7월 22일, 2023년 12월 11일. 요것만 제가 따로 떼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릴 거예요. 매수 우위 지수가 높으면 사람들이 집을 살려고 하는 걸까요? 팔려고 하는 걸까요? 살려고 하는 느낌 좀 느낌 아시죠? 요거를 그냥 추세만 보면요. 2023년 9월에 40에서 이렇게 20으로 쭉 떨어집니다. 그럼 이때는 시장이 얼어붙었겠죠? 그랬다가 야금야금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게 올라가서 2024년 7월에 72까지 올라가고요. 지금 현재 9월 9일 초반에 57.8까지 다시 떨어졌습니다. 매수 심리의 변화가 거래량의 변화를 부르는 겁니다. 매수 심리가 뜨거워지면 거래량이 올라가고요. 매수 심리가 낮아지면 거래량이 줄어들어요. 이거는 항상 일어나는 일입니다. 제가 3개만 보라고 했잖아요. 2023년 12월 11일이 20.7로 최근 1년 동안 가장 매수 우위 지수가 낮았고요. 2024년 7월 22일이 72.1로 매수 우위 지수가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시 줄어드니까 8월 달에 거래량 어떻게 됐어요? 줄어들었죠. 그쵸? 매수 심리의 변화가 거래량의 변화를 부른다. 이 복잡한 내용을 간단히 정리를 해볼게요. 매수 우위 지수라는 건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100에서요. 매도세를 빼고 매수세를 더합니다. 자, 매도세와 매수세는 어떻게 집계를 하느냐? KB부동산에서 협력부동산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임장 많이 다녀보신 분들 아실 텐데 부동산 가면은 그 유리에 이렇게 집 모양으로 해가지고 KB 협력부동산 해갖고 이렇게 붙어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다가 설문을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쫙 집계를 합니다. 근데 이게 실시간 집계잖아요.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맞아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제 경험상. 자, 현재를 볼게요. 제가 3개만 기억하자고 했죠. 9월 9일의 매수 우위 지수는 57.8입니다. 이때 100에서 매도세가 48.6이었고요. 매수세가 6.4였어요. 최고치는 7월 22일이라고 했고요. 그때 72.1이었습니다. 매도세는 45.1이었고요. 매수세는 17.7이었습니다. 이때. 최저치 23년 12월 11일에는 20.7이었는데요. 이때는 매도세가 80.9, 매수세가 무려 1.6이었습니다. 이건 뭐죠? 거의 매수세가 없다.
정리하면 2023년 12월에 바닥을 친 매수 심리가 빠르게 회복해서 7월 말 정점. 그래서 이 매수 우위 지수는 거래량의 앞단에서 보여지는 되게 유의미한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높아진 호가, 줄어든 매물, 전방위 규제로 매수 심리가 지금 현재 9월 9일 현재는 낮아지고 있는 추세인 거죠. 72.1에서 57.8로 빠졌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매수 우위 지수가 뭔지를 알았어요, 우리가. 그죠? 이제부터 우리가 지금 시점에 이 지수를 활용해서 시장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포인트가 뭔지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아까 3개입니다. 그때 당시 매수 우위 지수가 57.8, 72.1, 20.7. 이때 바닥치고 이때 쭉 올랐다가 지금 다시 줄어들고 있어요. 요거는 산식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100에서 매도세 48.6, 매수세 6.4로 더해서 나온 거고요. 이거는 45.1, 17.7, 이거는 80.9, 1.6입니다. 자, 제가 이걸 왜 이렇게 했느냐? 여러분들한테 컬러링이 되어 있는 걸 보면 요 매도세가 파란색, 매수세가 빨간색으로 컬러링이 되어 있어서 이게 더 잘 들어오실 거예요. 최근을 한번 볼게요. 최고치 7월 22일부터 현재까지 규제 나오면서 막 난리 났을 때 매수세가 17.7에서 어떻게 됐죠? 6.4로 줄어들었어요. 근데 매도세는 어때요? 45.1에서 48.6으로 늘어났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집을 팔려는 사람의 마음, 사려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매도세는 생각보다 잘 안 움직인다는 겁니다. 매수세는 빠르게 변화합니다. 이게 항상 있어요. 시장에 변곡점이 있을 때는 이런 변화가 있는데 매수세가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겁니다. 수요자들이 훨씬 더 민감해요. 집을 살려고 달려들 때도 우르르 달려들고요. 안 살려고 딱 멈출 때도 갑자기 어느 날 순간 부동산 사장님들의 손님이 갑자기 사라집니다. 근데 매도자들은 그에 비해서 훨씬 더 느긋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매도세의 변화는 늦고 매수세의 변화는 빨라요. 그리고 이거는 요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지금까지 부동산 하면서 변곡점이 생길 때마다 항상 이래왔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느냐. 매수세의 변화가 먼저 벌어지고 있어요. 부동산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손님이 이전보다 뜸하다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그 상태에서 매도자들한테 요즘에 손님이 뜸해요 라고 하면 매도자들이 뭐라 그래요? 기다려보죠 뭐.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아셔야 되는데 저는 집 급하게 팔 생각 없는데요. 네, 맞아요. 그렇지만 당신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의 시세는 당신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급한 사람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럼 시간이 흐르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싼 매물이 튀어나와. 근데 그게 이런 시기에는 바로 안 나온다는 거죠. 일정 시간이 흘러야 나와요. 매수세 변화가 있고 나서. 그리고 나서 매도세가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시간이 흐르면서 시장의 어떤 단기적 움직임이 정해지거든요. 그래서 매도세가 상승하기 시작하면 호가가 하락하고 매물이 적체되는 일이 생겨요. 근데 이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반대로 매도세가 하락하기 시작하면 호가가 상승하고 매물이 회수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게 올해 상반기에 있었던 일이에요. 올해 상반기에도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 이거 1.6에서 17.7이면 10대 배 오른 거잖아요. 비율로 치면. 근데 이거 이제 뒤늦게 한 반 정도로 따라 내려온 거예요. 그럼 지금 상황은 어떠냐? 매수세는 빠르게 줄어들고 있고요. 매도세는 아직 그 감을 못 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매수 우위 지수를 바탕으로 이 정도 가설을 세우고 제 경험이 있으니까 숫자만 보면 알거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제가 현장에 전화를 하거나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제가 임대 놓은 집들 저하고 오랫동안 알고 지내는 부동산 사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KB만큼은 아니겠지만 너나위 협력 부동산들이 있거든요. 너나위 협력 부동산들하고 이제 인터뷰를 해요, 제가. 요즘에 어때요? 요새 뭐 갑자기 대출 규제 때문에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줄었어요. 집주인들은 물건 좀 가격 내려서 놓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나요? 아직은 아니지. 근데 이게 뭐 길어지면 어떻게 될지 모르죠. 요게 딱 지금 상황이다 이겁니다. 이 지수는 여러분들이 잘 받으시면 굉장히 유용합니다. 분수령이 될 올 하반기를 여러분들이 기회로 삼고 싶다면 이 매수 우위 지수를 잘 참고하시는 게 좋고요. 제가 요거를 보여드린 이유가 있어요. 최저치를. 요럴 때 집 사는 게 유리하다 이겁니다. 그거를 알아두시고 이 지수를 여러분들이 임장 다니시고 물건도 보시고 하면서 참고를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부터 신경 써야 되는 거. 조급함이 제일 큰 적임을 잊지 말 것. 아니 뭐 규제 나오고 뭐 거래량도 줄고 했다더니만 네이버 부동산 보니까 달라진 거 하나도 없네. 매도자들 뭐 호가 엄청 비싸게 올려놓은 거 바뀐 거 하나도 없네. 제가 좀 전에 설명을 해드렸죠? 매도세는 시간이 걸린다. 하나도 안 떨어지는데 뭐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 하실 필요 없다. 두 번째,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원하는 단지 그리고 그 단지의 이전 실거래가하고 현재 매도가하고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매물수는 지금 많이 늘어났는지 줄어들었는지 이런 거를 이미 알고 있어야 결정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 모처럼 내가 시간 내서 너나의 저거 보고 부동산 한번 가봤는데全部 금매래. 근데 진짜인지 이게 알 수가 있어야지. 하나도 안 싼 것 같은데? 근데 이거는 뭐냐면 내 집 마련 매수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기존에 거래된 실거래는 얼마인지, 그거 대비 나온 가격이 비싼지 싼지 이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된다 이겁니다.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제가 이 방송 하면은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집값 이제부터 떨어지겠구나, 그냥 기다려야지, 관망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같이 이제 거래량이 줄어들고 내 집 마련하는 게 막 올해 6월, 7월, 8월 이럴 때 같이 막 사람들 달겨들지 않는 시점이 됐을 때가 오히려 내 집 마련하기 좋은 시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막상 마음에 드는 매물이랑 가격을 만나요. 근데 안 사. 그때. 그러지 마시라고요. 그러실 필요 없다. 마음에 드는 매물과 가격을 만났을 때 갑자기 입장을 바꾸지 않으셔야 된다. 왜?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놓친 기회들이 다 그런 거예요. 얼마 되면 살려고 했는데 막상 얼마에 나오니까 더 떨어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결단을 못 내리면 여러분들 내 집 마련은 어렵다. 그래서 이런 마음가짐을 좀 가지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길게 보잖아요. 한번 이렇게 팍 올랐다가 내려왔어요. 내려왔다가 지금 시장의 아주 극히 일부 단지들이 이 팍 올라서 이 전고점이라고 하죠. 전고점을 터치했거나 전고점을 뚫고 넘어갔고요. 여전히 60%, 70%, 80%의 아파트들이 전고점보다 아래에 있거든요. 가격이. 내가 5년 뒤에 혹은 10년 뒤에 지금을 돌아보면 내가 그때 당시에 이 집을 사는 게 좋았을까? 안 사는 게 좋았을까? 사는 게 좋은 거예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하셨으면 좋겠다.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했고요. 이 입장은 바뀐 게 없어요. 근데 제가 유튜브하고 3년, 4년 동안 사람들을 지켜보면서 이거는 사람들한테 통하지 않는 조언이라는 걸 알았어요. 조금이라도 더 싸게 살려고 해. 자, 그래서 제가 입장을 바꾼 겁니다.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지금이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이것만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 잘 하실 수 있다. 그리고요, 지금 대출 규제가 되게 애매한 게 뭐냐면 실수요자들의 반발이 심해지니까 또 입장을 바꿔. 금감원이 이제는 자기는 빠지겠대. 그러면서 은행들한테 그냥 떠넘겼어요.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요즘에 제가 보면서 실수요자들 요건이 싹싹 바뀌어. 막 떼쓰면 바뀌는 거야. 저 결혼하는데요? 전배 가는데요? 다른 회사로 이직했는데요? 바꿔주세요. 하면 바뀌어요. 기준이 없어요. 자, 기준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정책의 신뢰와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다시 집값이 올라가거나 이렇게 될지는 몰라요. 몰라요, 그걸. 그러니까 저 마지막 조언 있죠?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매물이랑 가격을 만났을 때 그때는 과감하게 결정을 하시고 5년, 10년 뒤를 보면서 내 집에서 거주하셨으면 좋겠다. 5년, 10년 뒤를 본다면 여러분들의 선택이 오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를 요번에 마련을 했는데 요즘에 이게 구해줘를 하는 게 약간 무서워요. 왜냐면 은행이랑 이런 데서 대출 관련된 내용이 실시간으로 바뀌니까 제가 찍은 영상이 올라갈 때쯤 되면 옛날 영상이 돼버리니까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입장을 명확하게 밝힌 건데 저는 내 집 마련을 하셨으면 하는 입장이지 무조건 기다리라는 의미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고, 조금이라도 싸게 살 수 있으면 그때 사시는 게 좋다라는 입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런 시간을 제가 마련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하는 시간, Q&A를 하는 시간을 마련을 했고요. 9월 26일 날 참여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라이브 방송을 키고 할 거예요. 근데 그건 비공개로 할 겁니다. 고정 댓글에 링크를 달아 놓을 테니까 거기에 참여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질문을 제출을 하실 수가 있고요. 질문을 제출을 하면 그 중에 제가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질문들, 좀 구체적으로 공감될 수 있는 어떤 질문을 몇 개 뽑아서 그거에 대해서 답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질문 제출하시고요. 그 26일날 저하고 같이 라이브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비공개니까 이거보다는 조금 더 편안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안 보시면 좀 아쉬울 겁니다. 네, 그래서 좀 보시는 게 좋다. 이 기사가 얼마 전에 떴어요.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 23개월, 2년 만에 최고치다. 전세가율이 높아지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 어떤 분이 이렇게 또 이번 주 목요일날 기대된다고 하셔서 열심히 준비해봤습니다. 전세가율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의 큰 움직임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집값이 안 좋아져서 기회라고 하니까 뭐 이상한 소리 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아졌어요. 지금 또 그거를 그냥 제 뇌피셜로 하는 건지 아니면 뭔가 근거가 있는 건지 오늘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전세가율 최고치 8월달 기사고요. 10월달에 울산 전세가율 전국 최고, 전세값 상승세 무려 83%래요. 울산은 전국 전세가율 23개월 만에 최고,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 23개월 만에 최고, 매매가 하락 영향 이렇게 돼 있네요. 서울, 울산, 충북 다 전세가율이 지금 최고치랍니다. 여기저기서 상승하던 전세가율이 11월이 되면서 2년 만에 최고치에 육박했다. 근데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 솔직히 지금 전세가율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고 싶으신데 다 아는 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아는 척하고 계신 분들 있죠? 제가 그래서 전세가율이 뭔지부터 설명을 하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전세가율이 뭐냐면 전세가를 매매가로 나눈 겁니다. 너무 쉽죠? 전세가가 5억, 매매가가 10억이면 전세가율은 50%. 지금 우리가 전세가율이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공식을 놓고 전세가율이 올라갈 수 있는 경우의 수들을 한번 따져봅시다. 언제 전세가율이 올라가게 될까? 첫 번째는 이겁니다. 자, 전세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요. 근데 매매가가 많이 떨어지거나 매매가가 조금 떨어지거나 매매가가 가만히 멈춰 있거나 매매가가 오른다고 하더라도 전세가보다 조금 오르거나 이러면 전세가율이 올라가겠죠. 두 번째는 전세가는 가만히 있는데 매매가가 떨어질 때 전세가율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세가가 떨어지지만 그거보다 매매가가 더 많이 떨어지면 전세가율이 높아지죠. 자, 제가 이걸 왜 얘기하냐면 이 각각의 경우가 가지는 의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전세가율 50%다, 60%다, 70%다 하더라도 어떠한 경우에 해당되느냐에 따라서 시장을 해석하는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먼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경우들 중에 과연 현재 전세가율 상승은 어떤 경우에 해당될까? 이거를 먼저 들여다보기 시작해야 정확하게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서울을 보겠습니다. 네, 안 볼 수가 없죠. 서울의 주요 도시 전세가율입니다. 네. 제가 그렸습니다. 막대 그래프가 전세가율이고요. 빨간색 꺾은 선 그래프가 매매지수고요. 파란색 꺾은 선 그래프가 전세지수인데 제가 이걸 전환을 했습니다. 이 전세가율로 표시되게끔. 요게 붙어 있으면 전세가와 매매가의 차이가 적으니까 전세가율이 높죠. 요게 이렇게 벌어져 있으면 매매가와 전세가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면 전세가율이 낮아요. 요거를 직관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전환을 좀 해봤습니다. 이 율대로. 지금 현재 상황을 한번 볼게요. 최근에 전세가율이 진짜 여기 있다가 이렇게 올라왔죠? 지금 뉴스에서 신나게 얘기하는 게 요때에서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와서 다시 2년 만에 최고치가 됐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 좀 웃기죠? 왜냐면 이렇게 긴 기간이 있는데 요거 갖고 얘기하고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판단을 못하죠. 이 앞에 이런 부분을 모르니까. 제가 오늘 그걸 알려드릴 거라 이겁니다. 최근에 전세가율 상승은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지를 한번 볼까요? 이 매매가를 보세요. 올랐다 내렸다 다시 최근에 좀 급하게 오른 거. 근데 전세는 어때요? 줄기차게 올랐습니다. 2년 동안. 계속. 매매보다 전세가 더 많이 상승해서 전세가율이 올라간 거예요. 서울은. 그러면 이제 앞을 한번 볼 건데요. 전세가율이 올랐던 기간이 이렇게 두 차례가 있어요. 여기 한 번 있고 여기 한 번 있죠? 나머지 기간 어때요? 전세가율이 쭉 떨어지고 이때도 전세가율이 쭉 떨어집니다. 전세가율이 올라갔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기간은 1999년 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25년간 차례로는 두 차례가 있었어요. 그럼 그때는 어땠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중요하니까 잘 보세요. 오늘 내용은 좀 특히 중요합니다. 짠! 요때 보면 지금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파란색 음영을 표시했습니다. 전세가 매매보다 어때요? 더 많이 올랐죠. 매매보다 전세가 더 많이 상승해서 전세가율이 상승했던 시기가 2014년부터 2016년 정도까지입니다. 그때하고 지금이 좀 비슷해요. 전세가율의 움직임이. 그리고 또 하나가 요때입니다. 이때도 매매는 요만큼 올라갔는데 전세는 더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전세가율이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이때는 언제냐면 1999년 1월부터 2001년까지입니다. 이때는 매매보다 전세가
더 많이 상승하면서 전세가율이 올랐죠. 자, 그러면 빈 곳이 하나 있죠? 이때 전세가율 올라가잖아요. 이때는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놨는데 매매는 떨어지는데 전세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전세가율이 어떻게 올라요? 엄청 가파르게 오르죠. 빠른 속도로 이 둘이 달라붙으니까요. 이렇게 전세가율 상승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최근 25년 동안. 일단 이걸 알아두시고요. 이 1999년 1월부터 2024년 현재까지 전체 기간의 평균 서울의 전세가율은 55.1%입니다. 평균 선을 이렇게 쭉 그으면 이렇게 되죠. 지금은 어떠냐면 전체 기간의 평균 정도 되겠죠. 걸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때는 전세가율이 평균보다 높았던 시기고요. 이때는 전세가율이 평균보다 낮았던 시기입니다. 정리하면 현재 전세가율은 약 54% 정도 되는데 이게 2년 만에 최대치라는 거는 2022년 11월 달에 전세가율이 지금이랑 비슷했어요. 그리고 2023년 4월에 50.8%까지 떨어졌다가 2024년 11월에 53.9%로 다시 올라온 겁니다. 최근 사이클을 놓고 보면 최저치는 전세가율이 가장 낮았을 때는 이때입니다. 09년 1월 달 이때. 38%였어요, 무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매매가 10억이면 전세가 3억 8천이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전세가율이 낮았던 거죠. 그리고 가장 높았던 때는 2016년 6월 달이었고요. 이때는 매매가 10억이면 전세가 무려 7억 5천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53%가 되는 거죠. 정리하면 이겁니다. 2년 만에 최고의 전세가율인 거지 2년 만에. 전체 기간을 놓고 보면 그냥 높지도 낮지도 않은 거예요. 지금 현재 전세가율은. 그러면 여기까지만 하면 너무 심심하잖아요. 기사 팩트 체크하는 정도면 구해줘얼부가 아니잖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뭘 알려드릴 수 있을까 하다가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재미있는 상상. 전세가율 몇 %일 때는 집 사는 게 좋다. 이런 공식이 있을까? 이런 비밀이 있을까? 죄송합니다. 어젠 좋아하시던데 제가 딴 데서 해봤는데 전세가율 몇 %일 때는 집 사는 게 좋다. 신박하고 되게 간편한 공식 같은 게 있을까? 그런 말이 성립할 수 있을까? 이거를 한번 다뤄보려고 해요. 여러분들한테. 서울 전세가율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서 전세가율 장기 평균인 55% 정도 됐던 시기에 제가 점을 찍었어요. 먼 옛날로 타임머신을 먼저 타고 가보겠습니다. 자, 이때가 언제냐면 99년 7월입니다. 전세가율 55%였고요. 두 번째가 2003년 3월입니다. 전세가율 55%였고요. 세 번째가 2012년 12월이었습니다. 전세가율 55%, 20년 3월이었어요. 전세가율 55%였고요. 마지막으로 2021년 9월 달에 전세가율이 55%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이 숫자와 매우 비슷합니다. 이렇게 5번이. 지금은 전세의 상승이 매매의 상승보다 더 커서 전세가율이 55% 아래에서 상승하면서 55%를 터치한 거죠? 자, 그러면 그냥 55%만 똑같은 게 아니라 상황적으로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더 많이 오르거나 매매가는 떨어지는데 전세가가 올라서 전세가율이 55% 아래에서 55%로 올라왔던 상황들. 그때가 지금하고 상황이 똑같은 거잖아요. 그때가 바로 이때 2012년 12월이고요. 1999년 7월입니다. 보면 전세가율이 밑에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있죠? 이때도 밑에서 위로 올라가고 있죠. 2012년 12월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가 이렇게 많이 오르는데 매매가는 오히려 떨어졌어요. 그래서 전세 상승이 매매 상승을 압도하면서 전세가율이 올랐고요. 지금하고 똑같이 1999년 7월도 전세가 더 급하게 오르면서 전세가율이 올랐던 겁니다. 이때하고 이때가 똑같죠. 그럼 노나이님 나머지 세 군데는 어때요? 이렇게 세 군데가 있죠? 아직 남아있는 전세가율 55%가. 먼저 2021년 9월 달에는 이때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전고점이었어요. 전세는 오르긴 오르는데 매우 완만했죠? 근데 매매가가 팍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전세가율이 밑으로 내려왔어요. 즉 얘는 전세가율이 55% 위에서 55% 밑으로 떨어지는 순간이었던 겁니다. 이때가. 그리고 또 이때도 똑같아요. 전세가율이 어때요? 높다가 낮아지죠. 그리고 이때는 심지어 전세가가 어떻게 됐죠? 떨어졌어요. 매매가는 올랐죠. 2003년 3월도 전세가가 지지부진해졌거든요. 이때. 근데 매매가는 어때요? 계속 오르죠. 매매는 오르는데 전세가 유지가 되니까 전세가율이 55% 이상에서 55% 밑으로 빠진 겁니다. 같은 55%라도 55% 밑에서 55%로 올라가느냐 55% 위에서 55%로 내려오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다는 거죠. 그럼 정리를 해볼게요. 전세가율이 55%였던 적은 25년간 5번이 있습니다. 현재를 빼고. 이 중에 지금과 같이 매매보다 전세가 더 크게 상승하면서 전세가율이 55% 미만에서 55% 상승한 경우는
1999년 7월과 2012년 12월 두 번이었고요. 1999년 그럼 이때 이후로 매매가가 어떻게 됐는지를 보면 되잖아요. 그러면 좀 우리가 뭔가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봤더니 1999년 7월 이후에는 무려 이때까지 2008년 9월까지 9년 동안의 매매가 상승이 있었습니다. 이게 지지난 상승장입니다. 그리고 2012년 12월 이후에는 1년 정도 하락을 지속한 후에 2014년 초부터 반등하기 시작해서 2021년 9월까지 8년간 매매가가 상승했습니다. 이게 지난 상승장입니다. 경기 불황으로 인해서 금리가 낮아지고 있죠. 시장 침체로 인해서 공급이 부족해요. 경기가 불황이니까 시장도 안 좋겠죠. 그리고 또 부동산 시장이 막 조마조마해요. 불안하니까 사람들은 매매보다는 전세를 선택하면서 전세로 수요가 쏠립니다. 그렇게 되면 전세가가 상승을 하죠. 그리고 이 전세가 상승이 결국에 이 과거 두 번의 사례를 보면 매매가가 하락하는 걸 저지시키거나 2012년처럼요. 1년 정도 떨어지다가 매매가 하락을 멈추고 2014년부터 다시 올라갔죠. 그거는 전세가가 밀어올린 겁니다. 그때. 그리고 매매를 상승시키죠. 99년처럼. 그리고 지금 상황을 보면 여러분도 오늘 뉴스 보셨죠? 네. 기준금리 또 내렸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금리의 방향은 정해졌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0.25%가 또 인하가 된 거예요. 저도 사실 이번에 바로 내릴 줄은 몰랐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미국이 다시 금리를 올리거나 혹은 금리를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니까 그 전에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룸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좀 시급하게 내리신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빨리 내릴 줄은 몰랐어요. 금리가 낮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 올해 기사가 아니고요. 이거 작년 기사입니다. 전국 주택의 착공 물량이 반토막 났다. 자, 제가 왜 착공 물량을 보여드릴까요? 자, 작년에 착공을 안 했어요. 아파트 짓는데 2, 3년 걸린단 말이에요. 그럼 2025년, 2026년에 입주할 아파트들이 이때 짓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러면은 올해는 어떻느냐? 올해도 심각합니다. 즉, 시장이 침체되고 분양시장이 안 좋으니까 분양가 내려서 싸게 팔면 되는데 분양가 내려서 싸게 팔면 본인들이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별해서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착공 물량이 반토막이 났다. 그리고 이거는 정해진 미래를 만들고 있는 거죠. 2025년, 2026년에 입주할 아파트들은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서울만 그렇냐고요? 아니요. 지방도 그렇습니다. 제가 맨날 서울만 한다고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셔서 지방도 좀 이따 할 겁니다. 오늘 저희 썸네일에 이빨 꽉 깨물고 이 갈고 만든 오늘 자료라고 했잖아요. 제가 오늘 이따가 지방도 얘기할게요. 그러면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뉴스 기사를 보시고 2년 만에 전세가율 최고치 이런 것만 보고 어떡하지 막 이럴 수 있는데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세가의 상승으로 인한 전세가율의 상승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전세가도 상승하고요. 그로 인해서 전세가율도 상승하는 거. 이게 훨씬 더 의미가 있는 거다. 자, 그럼 지방은 어떨까? 우리나라 제2의 도시, 제가 사랑하는 도시 부산. 부산의 전세가율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을 또 똑같이 진단을 해볼게요. 지금 전세가율이 이렇게 높아지고 있죠? 매매는 떨어집니다. 전세는 어떻게 되죠? 떨어지다가 슬슬 멈추기 시작합니다. 얘는 떨어지던 게 멈추는데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떨어지는 거죠. 매매는 하락하는데 전세가 보합을 해서 전세가율이 올라간 겁니다. 아까 서울은 뭐라 그랬어요?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더 많이 오르니까 전세가율이 올라간 거잖아요. 지방은 부산을 보여드리지만 지방 다 똑같아요. 지금 매매는 떨어지는데 전세가 떨어지던 게 먼저 멈추면서 전세가율이 상승하는 겁니다. 이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요 현재 전세가율 상승 패턴을 봤고요. 앞에 전세가율 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나 쭉 봤더니 이건 뭔 의미가 없어. 왜냐면 서울의 전세가율 어때요? 이게 산이 있고 골이 깊고 산이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패턴이 있어. 지방은 그냥 민자예요. 그냥 패턴이 없어요. 너나이님 그럼 이거 뭐 전세가율 뭐 지방 의미 없나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전세가율의 절대 수준이 서울에 비해서 항상 높아요. 얘는 맨날 70%잖아요. 이거 보세요. 항상 변화의 폭도 훨씬 작습니다. 서울에 비해서 되게 높고요. 절대 수준이. 근데 여기 새로운 게 있어요. 이거 보면은 어떤 게 느껴지시나요? 뭔가 다르게 느껴져야 돼요. 이 파란색이 매매가고요. 빨간색이 전세가거든요. 똑같이 생겼습니다. 매매가가 쌍둥이 형이고요. 전세가가 쌍둥이 동생이에요. 쌍둥이에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집안은 형보다 나은 동생이 있어가지고 동생이 형을 리딩하는 겁니다. 전세가의 방향대로 매매가가 이후에 따라오는 움직임을 가집니다. 오늘 제가 시간 관계상 부산만 보여드리지만 다른 도시들 대부분이 다 그려놓으면 전세가랑 매매가가 그냥 같이 움직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서울과 지방 도시들은 완전히 다른 패턴을 가지고 있다. 전세가율 최고치 이런 거보다요. 이런 거 의미 없어요. 일반적으로 내 집 마련하실 분들은 이거보다는 전세가의 방향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서울, 지방 나누고요. 서울은 매매가보다 전세가 상승이 더 커서 전세가율이 상승한 거예요. 똑같이 전세가율 상승이라도 다르다고 했잖아요. 케이스가 서울은 매매가보다 전세가 상승이 더 큽니다. 전세가 상승이 메인이란 얘기죠. 전세가율 장기 평균 55%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가가 올라서 전세가율이 올랐던, 그래서 55%를 터치했던 과거 사례 두 번을 봤더니 99년 7월이랑 2012년 12월이었고요. 그때는 집 사는 게 나았던 시기입니다. 그때는 전세가 상승, 전세가율이 장기 평균이 55% 이상으로 넘어가기 시작한다. 그럼 저는 개인적으로 매수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 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절대적인 요소는 저는 전세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전세가가 지금 2년 동안 올랐어요. 서울 전세가가. 지방도 이제 전세가 하락이 멈추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 아까 금리 상황, 공급 상황, 사람들의 어떤 심리적인 규제나 이런 걸로 인해서 심리적으로 수요가 쏠리는 상황 이런 걸 고려할 때 저는 전세가가 뭐 단기적으로 조정받는 일부 시기는 있을지라도 그거 몇 개월 안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간 지나면 전세가는 앞으로 당분간은 계속해서 올라갈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전세가 오를 겁니다라고 말한 게 엄청 오래됐어요. 구해줄 방송마다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전세가율도 장기 평균 55%를 터치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매수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과거에 두 번 다 그랬기 때문에. 뭐 너나이님 과거가 앞으로도 통하나요?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파트 단지들, 개별 단지들을 볼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서울에 매매가 7억인데 전세 4억 5천씩 하는 단지들 꽤 많거든요. 그러면 그 단지만 놓고 보면 전세가율이 일단 60%가 넘는 거예요. 그런 단지에서 매매가의 하락이 얼마나 나올까? 아파트의 전세가 4억 5천이 앞으로도 2년 뒤에도 4억 5천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들거든요. 지금 상황상. 그렇기 때문에 하락이 있다고 하더라도 2012년처럼 길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길게 봐서는 매수를 준비해야 되는 시기가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기회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지방은 전세가 하락이 멈추고요. 매매가 하락은 지속 중이에요. 전세가율이 상승을 한 겁니다. 전세가의 움직임과 매매가의 움직임이 거의 같은 특징을 갖고 있고요. 지방은. 하락을 멈춘 전세가가 그럼 반등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너나이님, 지방의 전세가 다시 떨어질 수도 있지 않나요? 제가 아까 착공 물량 보여드렸잖아요. 기준금리를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 지방 전세가도 더 이상 빠지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전세가의 수준 자체도 너무너무 싸고요. 여러분들 부산의 신축 전용 84 34평 아파트 전세가가 4억이 안 돼요. 전세 3억 5천 주면요. 부산에 있는 신축 아파트 전세를 들어갈 수가 있어요. 부산 분들이 소득이 아무리 낮아도 서울보다 그게 비싼 전세가일까? 라는 생각은 듭니다. 절대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매수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큰 흐름과 위치, 너나이가 부동산 시장을 보고 있는 뷰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아무리 바빠도 이 흐름을 보는 것만큼은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요. 이런 큰 흐름과 위치에서 지금 규제가 나왔잖아요. 자, 규제 나오니까 거래량 뚝뚝 떨어지면서 조정이 나와요. 그럼 기회 아니고 뭐죠, 그게? 저는 이런 뷰를 갖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앞으로 전세가 계속 올라가겠구나. 근데 지금 대출 규제에 나오면서 매매를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집 마련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게 기회잖아요. 그거를 제가 10년간의 부동산 시장 사이클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모르는 척 하는 게 맞습니까? 네, 그거는 맞지 않다고 봐요. 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중에는 어떤 분들은 좀 듣기 불편한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왜? 결국에는 집을 사라는 의미니까요. 근데 저는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제가 유튜브 하는 그 이유를 생각하면 이거 말씀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그놈의 집이 뭐길래 이렇게 난리들일까? 제가 유튜브 하고 4년, 5년이 지났는데도 여러분들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임원도 있고요. 중간 간부급도 있고요. 이제 뭐 실무자급도 있을 겁니다. 김상무님 고민은 뭔지 아세요? 15년 전에 내 집 마련했거든요. 그래서 이분은요, 올겨울 인사가 최대 고민이에요. 나 잘리진 않을까? 이런 게 고민이실걸요, 아마? 최 차장님은 뭐가 고민이냐면요, 8년 전에 내 집 마련 하셨어요. 그래서 자녀 교육이 최대 고민입니다. 얘는 왜 이렇게 수학을 못하지? 막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근데 이 대리는 어떠냐? 내 집 마련이 고민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사람이 살면서 시기마다 해야 되는 고민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래 산 건 아니지만, 한 44년 정도 살아보니까, 30대 때 하던 고민, 20대 때 하던 고민, 40대 때 하던 고민이 다 다르고요. 되게 중요한 거, 특히 제가 여러분한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내 집 마련에 대한 고민은 없애주면
이분들처럼 지금 당면한 과제들에 집중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이라는 이 과제를 해결을 못하면요, 자녀 교육을 걱정하면서도 내 집 마련 고민하셔야 되고요, 올겨울 인사 고민하면서도 내 집 마련 고민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제가 유튜브를 진심으로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욕을 먹어가면서도 하는 이유가, 제가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거래 경험만 100번이 넘습니다. 솔직히 100번이 아니고 한 200번 될 것 같아요. 집 사고 팔고 임대 놓고 이랬던 게. 개인적인 공부, 투자한 것들을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제가 가만히 있어도 알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노력하지 않아도. 제가 운이 좋아서 은퇴를 좀 일찍 했거든요. 방향을 잃고 살았어요, 제가. 이제 나 뭐하고 살지? 그러다가 제가 유튜브를 하게 된 건, 살다 보면은 때에 따라서 이렇게 고민거리가 많지만, 예전에 나와 같은 동시대의 동료들, 전 여러분들이 동료들 같아요. 아침에 가방 메고 출근하시는 분들 보면, 저도 출근하니까요. 출근할 때 이렇게 제가 운전하면서 밖에서 지하철에서 나와서 회사로 가시는 분들 보면 제 옛날 동료들 생각나고 그렇습니다. 그분들한테는 제가 그분들의 자녀 교육이나 인사평가나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은 못 들어드려도 제 경험으로 운이 좋아서 잘 됐으니까 내 집 마련과 관련된 고민이라도 조금은 등대가 되어드리고 싶은 마음에, 제가 학위가 있는 전문가도 아니고 논문 써본 박사도 아니지만 부동산 거래 이렇게 하면서 10년 동안 부동산 시장 많이 보는 눈이 트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제 경험을 소신 있게 나누겠습니다. 기회라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앞으로 5년, 10년을 내다볼 때 내가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도움이 되는 콘텐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 뿅. 네. 정말 답장을 하셨네요. 어제 새벽 3시까지 준비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 퇴근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확고한 이런 또 이야기를 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 그래서 좀 이렇게 지금 보시는 분들도 약간 깜짝 놀란 그런 분들도 좀 계셨던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왜 그러냐면 이게 오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오해 안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제가 올 겨울 지나고 내년 봄부터 당장 오르니까 올 겨울에 꼭 사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2012년 12월에 전세가가 오르면서 전세가를 55% 터치를 했고요. 그때도 집 산 사람은 1년 동안은 되게 힘들었을 겁니다. 집값이 1년 동안 계속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서울이 아니고 수도권 외곽 쪽이었으면 한 2년 떨어졌을 거예요. 근데 다만 확실한 거는 뭐냐면 5년, 10년 내다보고 내가 살 집 구하는 거는 저는 그렇게 큰 고민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반문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내 집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사서 후회하는 사람이 많아요? 안 사서 후회하는 사람이 많아요? 안 사서 후회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것만으로도 사실 답은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럼 무조건 집을 막 사야 되냐? 그게 아니고요.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그 잠깐 있을지 모르는 그 하락기, 내가 사고 나서 견뎌야 되는 하락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뭐 하지 말라 그래요? 영끌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영끌하지 않고 내 집 마련 하시면 여러분들 5년, 10년 뒤에는 다 아유, 내가 그때 내 집 마련 하길 잘했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물론 공부해야 될 게 많아요. 그 노파심에 얘기하는데, 지금 이 서울 전체 전세가율, 부산 전세가율 이런 걸 보여드리면서 내 집 마련하시기 적기라고 했지만 아무 집이나 사시면 진짜 큰일 나요. 지금은 이제는. 왜냐면 지금 어떤 분이 이제 인구 얘기하셨잖아요. 그건 과거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될까요? 얘기하시면서 뭐 인구가 줄는데 괜찮겠네 이런 거. 근데 그게 저는 옛날에는 왜 이렇게 걱정이 많으시지라고 생각을 했다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첫 번째 집 살 때 엄청 떨었거든요. 덜덜덜 떨었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게 공감이 돼. 충분히 그런 걱정이나 마음을 먹으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유튜브라는 이 콘텐츠의 특성상 뭐 어떤 단지를 얘기하거나 지역 얘기하는 것도 저희한테는 되게 부담이에요. 왜냐면 진짜 험한 메일도 받아보고 그랬어요. 이거 하면서. 이 사람이 지금 유튜브에서 다루기에는 어려운 정보들이 있구나. 알려주기 싫거나 그래서 그런 게 아니구나. 그거를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반드시 좀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좋은 시기에 진짜 이상한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맞습니다. 제가 강의를 하거든요. 강의를 하면 그분들하고 온라인에서 코칭을 해요. 저희끼리만, 강의 들으신 분들끼리만. 그럼 그런 데서는 제가 막 단지 얘기도 하기도 편하고 누가 뭐라고 안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을 보면, 아이고 왜 2015년에 저기다가 집을 사셨을까? 아유 왜 2017년 그 좋은 시기에 저기다가 집을 사셔가지고 저렇게 고생을 하고 계실까? 막 이런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큰 흐름이나 뭐 뷰나 지금 시기적인 상황 판단이나 이런 거는 제 영상 뭐 저 말고도 훌륭한 분들 많으니까 다 참고하시고요. 다만 소중한 내 집 마련 하실 때는
진짜 좀 깊이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보면은 예전에 제 또 주변이나 이렇게 경험치로 봤을 때 집을 안 사서 후회하는 분이 상당히 많았고요. 또 하물며 집을 사신 분들은 내가 왜 그때 그 집을 샀을까? 이런 후회를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좀 주변에 많이 계셨던 네.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내 집 마련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어떤 집을 사느냐도 또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잘 알아보시고 공부하시고 매수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집을 살 때 아무 집이나 사면 안 돼요. 아무 집이나 살 거면 안 사는 게 나은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차치하더라도 제가 유튜브 이 30-40분 정도 되는 콘텐츠에서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모르겠고 내 앞이 뿌옇고 방향 한 개도 못 잡겠다. 그런 거 정도는 제가 잡아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점쟁이는 아니지만 의사결정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댓글들을 보는데 네. 오늘 유독 내 집 마련해서 감사하다는 글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런 저희 강의 듣고 내 집 마련 하신 분들 계시네. 네네. 왜 안 알려주는 거예요? 좀 알려주면 안 돼요? 궁금한데? 왜냐면 좀 결과를 보고 싶거든. 왜냐면 일단 사긴 샀는데. 그지? 청약 당첨도 되시고 어떤 분들은 청약하셔야 된다고 딱 정해드리거든요. 인제 얘기해 다. 네네. 지금 계속 나오잖아요 지금. 네. 왜 말을 안 해줘? 왜 말을 안 하고 가면 보기만 해요? 진짜 황당하네. 마이주님, 준이님, 네. 다 뭐야? 완전 까마쿠님도 저거 하시고. 지금 사고 싶어요가 아닌 거죠? 지금 샀어요지. 내 강의 듣고. 네. 아니 왜 말을 안 해줘요? 저 얼마나 청약 불안한 줄 알아요, 여러분들? 당첨됐어요. 네. 너무 네. 많다, 진짜. 많네요. 와 세상에 연락 엄청 많아. 연락. 아니 나는 되게 불안하거든. 왜냐면 이 사람들이 내 말을 강의 때는 진짜 내가 되게 디테일하게 얘기하니까 그렇죠. 이거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내 말을 알아들은 건지 가서 내 집 마련 할 수 있는지 부동산 가서 벌벌 떠는 건 아닌지 막 이런 거 걱정 엄청 되는데 강의 듣고 광명의 신혼집도 샀습니다. 야 장난 아니야. 댓글 왜 이래. 아니 왜 말을 안 해. 아니 월부 샤이월부야 뭐야. 저도 내막이 네? 듣고 내 집 마련 성공했어요. 저도 평촌에 집 샀어요. 어머나 마용성에서 많으셨네요, 강남으로 여러분. 갈아탔대요. 마영성에서 강남 갈아탔대. 그렇지 내가 그런 거 얘기해 주니까. 네. 안 물어봐서 말 안 했대요. 가나다님. 가나다님 제가 빨리 물어봐야겠다 이제.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네. 네네. 너무 궁금하죠.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궁금한지 생각해보세요. 몰랐대요. 77님이 네. 이런 그럴 수 걸 있어. 궁금하신지 몰랐어요. 서울부터 하셨을 것 경기까지 다 뒤져보고 가격 비교해서 샀대요. 아. 잘했습니다. 아우 진짜 네, 똑똑해. 왜 이렇게 좋습니다. 똑똑해요? 네. 이분들이 무슨 강의 듣고 내 집 마련 한 거냐면은 내 집 마련 기초한 강의예요. 네네, 너나이님이 이제 강의를 하시는 부분이고요. 정규 강의죠. 3주에 네, 정규 걸쳐서 강의. 이제 거의 내 집 마련 포커스 맞춰가지고 3주 동안 거의 일주당 거의 7시간, 8시간 한 번에 강의를 그렇게 하지 않으시나요? 네, 맞아요. 네, 3시간 한다고 이렇게 불러놓고 한 7시간, 8시간 강의로 아주, 때려주는, 그걸 3주 이렇게 3번 연속 이렇게 해주시는 그런 강의니까요. 그 강의, 내 집 마련 강의 듣고 집을 좀 매수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기분 좋으세요? 좀 너무 좋아요. 힘이 나시나요? 너무 행복해, 진짜. 좋아요. 다음에는 한 새벽 4시까지 할 수 있겠네요. 5시까지 할게요. 말만 해줘.